가난한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억만장자 CEO가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난 그녀를 괴롭혔던 동창생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펼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정된 시각에 맞춰 지극히 낮은 볼륨으로 쇼팽의 녹턴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시작되는 하루. 신세련은 소리가 시작된 지 3초 만에 눈을 떴다. 수면 안대를 벗자 암막 커튼이 걷히며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한강의 검푸른 물줄기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그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현실감 없는 풍경화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딛는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동선에 맞춰 미세한 조명이 켜지고 욕실의 물 온도는 어제와 정확히 같은 38.5도로 맞춰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다. 침실을 나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실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벽에 걸린 자산 현황판을 놓치지 않았다. 뉴욕, 런던, 도쿄. 숫자들이 붉고 푸른 빛을 발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가 창조한 제국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GIG의 혈류였다. 수십조의 돈이 그녀의 결정 하나에 따라 대륙을 넘나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정교한 기계라 여겼다. 감정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짙은 크레마를 뽑아내는 동안 그녀는 태블릿으로 밤사이 들어온 보고들을 확인했다. 홍콩 지사의 M&어 딜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화상 연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홍콩 지사장의 피곤한 얼굴을 향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아갔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첸 지사장. 플랜 B가 즉시 실행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군요. 10분 뒤에 해결책을 보고하세요. 일방적인 통화 종료. 그녀에게 감정 소모는 가장 비효율적인 비용이었다.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그녀는 다시 도시의 전경 앞에 섰다. 성공, 부, 권력. 20년 전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소녀 신세련이 꿈꿨던 모든 것이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금빛 감옥 안에서 그녀는 종종 숨이 막혔다. 성공의 무게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무게 때문이었다. 마치 화려한 실크 드레스 안에 숨겨둔 거칠고 냄새나는 누더기처럼. 그 순간 에스프레소의 쓴맛이 혀끝을 스치며 봉인된 기억의 문을 열었다. 비릿한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고등학교의 오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나갔다. 세련은 움직일 수 없었다. 가방 속에는 낡은 국어책과 텅 빈 도시락통뿐이었다. 차마 빈통을 꺼내 들고 수도가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위장이 아프게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책상에 엎드렸다. 그때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 신세련. 또 밥 안 먹어? 그러다 쓰러지겠다. 강미선이었다. 새로 산 브랜드 운동화, 아버지가 사줬다는 명품 시계. 그녀의 모든 것은 세련의 결핍을 비웃는 듯 빛났다. 미선은 보란듯이 자신의 화려한 3단 도시락을 열어보였다. 맛있는 냄새가 세련의 굶주린 배를 더욱 고통스럽게 자극했다. 미선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최수정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야, 쟤 원래 가난해서 도시락 못 사오잖아. 냄새나니까 우리 그냥 가자. 안 됐잖아. 자, 이거라도 먹어. 미선이 먹다 남은 소시지 조각 하나를 세련의 책상 위로 던졌다. 동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주변에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세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에 떨어진 소시지 조각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곳까지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치욕을 100배 1000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대표님. 김민준 비서의 목소리가 과거의 환영을 흐트렸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7년째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냉철한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늘 아침 우편물입니다. 검토하실 서류들과 몇 가지 개인 우편이 와 있습니다. 김 비서가 건넨 서류 더미 맨 위에 다른 우편물들과는 이질적인 분홍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촌스러운 금박으로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세련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교표와 함께 명문여자고등학교 제35회 동창회에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호흡이 멎는 듯 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감각. 20년간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녀를 괴롭히던 망령들이 보낸 정식 초대장이었다. 강미선, 최수정.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버릴까? 찢어버릴까? 잠깐의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도망치는 것은 과거의 신세련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초대장을 든 채 천천히 드레스룸으로 걸어갔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 구두가 박물관처럼 진열된 공간. 그 가장 깊숙한 곳, 온도와 습도까지 완벽하게 제어되는 금고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고 상자 안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앨범 속에는 겁에 질린 채 웅크린 17살의 자신이 있었다. 세련은 앨범을 든 손과 초대장을 든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자 과거의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기회였다.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오기가 심장을 데웠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나흘 뒤 금요일 저녁 모든 스케줄 취소해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약속이십니까? 아니. 아주 오래된 빚을 갚으러 가는 날이야. 세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자리에 어울릴 만한 옷 알아봐줘요. 너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도 나를 얕볼 수 없게. 한마디로 완벽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금빛 감옥의 문을 열고 스스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끝난 전사의 목소리였다. 나흘 뒤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향수와 위선이라는 이름의 샴페인 향이 뒤섞여 혼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335 모인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훑으며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가늠하고 동시에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빠르게 스캔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남편의 직업, 자녀의 유학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되어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달렸다. 신세련은 약속된 시간보다 정확히 15분 늦게 도착했다. 의도된 지각이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등장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김 비서가 골라준 옷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드레스가 아닌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최고급 캐시미어 소재의 블랙 원피스였다. 장식이라고는 왼쪽 가슴에 달린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난초 모양 브로치뿐이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깃든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은
오히려 요란하게 치장한 다른 동창들을 순식간에 촌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세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던 몇몇이여. 혹시 신세련? 하고 묻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세상에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용된 거 아니야? 근데 뭐하는 애지? 옷은 비싸 보이는데. 그 소란의 중심을 꿰뚫고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오는 인형이 있었다. 강미선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사 로고로 도배하다시피 한 트위드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움직이는 광고판 같았다. 어머 세상에. 신세련 맞구나. 난 못 알아볼 뻔했네. 이야 사람 됐다 얘. 연락도 없이 지내더니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왔어? 강미선 특유의 칭찬인 척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화법은 여전했다. 그녀의 옆에는 예상대로 최수정이 바싹 붙어 있었다. 최수정은 세련의 위아래를 빠르게 훑어보며 말했다. 미선이 말이 맞아. 얼굴이 폈네 폈어. 고생은 안 하고 사나 봐? 시집 잘 갔니? 아니면 뭐 사업이라도 해? 그들의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닌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들의 서열 아래에 두려는 필사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세련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미선아, 수정아. 둘 다 여전하구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강미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언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굶주린 강아지처럼 움츠러들거나 혹은 어떻게든 잘 사는 척 허세를 부릴 줄 알았는데 세련은 마치 높은 곳에서 자신들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요새 뭐 하냐니까? 명찰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네. 프리랜서야? 최수정이 집요하게 물었다. 세련의 명찰 신세련 이름 아래 직업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GIG의 CEO라는 직함은 이 가면 무도회에서 불필요한 무기였다. 그냥 작은 회사 다녀. 너희처럼 대단하진 않아. 세련의 대답에 강미선과 최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표정을 서로 교환했다. 역시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들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강미선은 금세 우월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뭐 알다시피 우리 남편 회사 성진건설 내조하느라 바쁘지. 이번에 판교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하는 거 알지? 그거 우리 남편 작품이야. 나라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니까. 그녀는 성진건설이라는 이름을 유난히 강조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세련은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허세를 들어주었다. 주변으로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부분 강미선을 중심으로 한 무리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세련을 흘끔거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 안주 삼았다. 맞다 세련이. 고등학교 때 진짜 조용했잖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게 아니라 기가 죽어 있었던 거지. 하긴 그럴만도 했지. 그들의 대화는 세련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루어졌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세련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완벽한 성공 서사에 끼어든 불편한 이물질이라는 것을. 세련은 연회장 구석,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곳에서는 연회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저마다 성공의 가면을 쓰고 웃고 떠드는 동창들의 모습이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보였다. 남편의 재력을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는 여자, 자식의 명문대 합격을 자신의 업적인 양 떠드는 여자, 성형수술로 되찾은 젊음을 과시하는 여자. 그들의 눈빛에는 만족감보다 불안감과 조바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위태로운 몸부림.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다. 혹시 신세련 맞지? 나 박은서야.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나? 세련은 기억을 더듬었다. 반에서 늘 조용히 책만 읽던 눈에 띄지 않던 아이. 세련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다. 넌 여전하네. 너야말로. 정말 멋있어졌다. 사실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다들 너한테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 괜찮아? 박은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세련은 가면 무도회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괜찮아. 익숙하니까. 다들 변한 게 없지? 나도 그래서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와봤어. 넌 뭐하고 지내? 아까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세련은 박은서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투자회사. 사람이나 기업의 가치를 보고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해. 와, 멋있다. 박은서의 순수한 감탄에 세련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둘의 대화를 갈라놓았다. 어머, 둘이 여기서 뭐해? 세련아, 너 은서랑 친했니? 끼리끼리 노는 거야, 뭐야? 강미선은 노골적으로 박은서를 무시하며 세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무리에서 벗어난 세련이 다른 누군가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심기에 거슬렸던 것이다. 가면무도회의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세련이 준비한 진짜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창회의 분위기는 와인과 맥주가 몇 순배 돌자 걷잡을 수 없이 소란스러워졌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 분출되기 시작했고 위선적인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본성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강미선이 있었다. 남편의 성공을 등에 업은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연회장의 여왕이라도 된 듯 행동했다. 그녀는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했고 그 화살은 번번이 구석에 앉은 신세련을 향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세련이가 고등학교 때 글짓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아, 나의 꿈. 근데 내용이 더 대박이었어. 따뜻한 밥을 매일 먹는 것이었나? 맞지, 세련아? 와하.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지만 추억이라는 교활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세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강미선을 더욱 자극했다.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에이, 왜 말을 안 해? 옛날 생각나서 좋잖아. 우리가 그래도 너 많이 챙겨줬는데. 내가 매점에서 빵도 사주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최수정이 옆에서 추임새를 넣었다. 맞아, 맞아. 미선이가 그때부터 마음이 비단결이었지. 불쌍한 친구를 그냥 못 지나쳤다니까. 그들의 대화는 완벽한 이중주였다. 서로가 서로의 악의를 증폭시키며 세련을 고립시켰다. 세련은 그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들의 저열한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반응이 있어야 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해야 했다. 그래야 자신들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강미선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뷔페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는 가장 크고 비싼 접시를 들고 요리사에게 특별히 부탁해 갓 구운 안심 스테이크와 왕새우 구이, 랍스터 같은 고급 요리들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마치 사료를 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접시를 위태롭게 들고 세련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자, 신세련.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세련의 바로 앞 테이블에 놓였다. 몇몇 음식 조각이 튀어 세련의 검은 원피스 위로 떨어졌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세련과 강미선에게로 향했다. 옛날 생각나서 내가 특별히 가져왔어.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가난해서 맨날 굶었잖아. 불쌍해서 안 되겠다. 자, 사양 말고 많이 먹어. 오늘 이 음식값은 성공한 내 남편 성진건설 강일석 사장님이 쏘는 거니까.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에 대한 공개적인 살인 행위였다. 가난을 죄악처럼 낙인 찍고 자신의 부를 무기 삼아 상대를 처형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최수정을 비롯한 몇몇은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박은서 같은 몇몇은 경악과 불쾌감에 얼굴을 굳혔다. 모두가 세련의 반응을 기다렸다.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접시를 뒤엎으며 분노를 폭발시킬까?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강미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련은 그들의 예상을 또 한 번 깨뜨렸다. 그녀는 냅킨으로 원피스에 튄 음식 파편을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광기에 가까운 웃음을 짓고 있는 강미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한 포식자의 서늘하고 냉정한 연민의 빛을 띠고 있었다. 세련은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마워, 미선아.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비싼 음식들을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잘 알겠다. 뭐라고? 강미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세련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강미선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강미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잖아. 남편의 돈, 남편의 지위. 그걸 빼면 너에게 뭐가 남지?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과시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세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강미선의 심장에 박혔다. 20년 전에 나는 가난했지만 적어도 내 이름으로 살았어. 지금의 너는 어때? 성진건설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를 떼면 넌 누구지? 세련은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음식 접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강미선에게 시선을 옮겼다. 이 음식 참 아깝네. 내 남편 회사 성진건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느라 애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곧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도 수십억이라고 하고 이런 걸 사줄 돈이 있었구나. 대단하다 정말. 유동성 위기, 고금리 대출, 수십억 어음. 전문적인 용어들이 세련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동창들의 표정에서 조롱기는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이 떠올랐다. 어떻게 신세련이 성진건설의 내부 사정을 저렇게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인가. 강미선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새파랗게 변했다.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남편의 회사가 처한 위기를, 가장 모욕을 주고 싶었던 신세련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해버린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강미선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세련은 대답 대신 20년 전 그녀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미소를 돌려주었다. 동정이 섞인 그러나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미소. 미선아, 세련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세상은 넓고 너보다 성공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단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오늘 내가 베푼 이 친절은 내가 나중에 아주 비싼 값으로 되갚아줄게. 그 말을 끝으로 세련은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경악과 침묵에 빠진 동창들을 뒤로하고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20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상처에 강미선은 소금을 뿌렸다. 그리고 신세련은 그 상처를 무기 삼아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동창회의 소란이 한바탕 꿈처럼 흩어진 월요일 아침, 여의도 GIG 타워 75층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팽팽하고 서늘했다. 신세련은 주말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성진건설을 해부하고 재구성하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뜨거운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차갑고 정교한 두뇌가 설계하는 완벽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오전 9시 정각, 그녀의 집무실에 GIG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였다. 7년간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김민준 비서와 M&A 팀을 이끄는 얼음마녀 한서진 이사였다. 한 이사는 업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력과 무자비한 협상력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신세련이 GIG를 설립할 때 직접 스카우트한 최고의 칼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신세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강철의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코드명을 띄웠다. 불사조.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였지만 그 과정에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중의적인 이름이었다. 오늘부로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합니다. 타겟은 성진건설. 한 이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성진건설 말입니까? 대표님. 업계 10위권 밖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부실 규모에 비해 인수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문은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GIG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신세련이 가장 신뢰하는 모습이었다. 알고 있어요, 한이사. 그래서 이건 M&A가 아닙니다. 신세련은 잠시 말을 멈췄다. 회의실의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건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냥하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성진건설이라는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인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다. 한 이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표의 결정에 사업적 논리를 넘어선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임무는 그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었다. 플랜을 브리핑하죠. 1단계 고립. 성진건설의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신세련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한 이사는 성진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KB 하나은행의 기업 금융 담당 부행장과 점심 약속 잡아요. 화두는 건설업계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 정도로 하죠.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성진건설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김 비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지인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를 흘려요. 성진건설의 우발 부채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 신용등급 조정은 그들의 몫이지만 판단할 근거는 우리가 제공해야죠.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날 오후 신세련은 KB 하나은행의 부행장과 한정식 집의 가장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성진건설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최근 GIG가 해외 부동산 PF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유럽 투자사들의 사례를 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차분히 역설했다. 부행장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갔다. 그는 GIG라는 거물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며칠 뒤 성진건설이 신청한 500억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 통보를 받았다. 동시에 신용평가기관들은 성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2단계 의심의 증폭. 신세련의 지시에 따라 GIG의 PR팀은 한 경제 주간지에 익명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형식으로 기고문을 실었다. 좀비 건설사들의 숨겨진 부실, 시한폭탄 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PF 대출 의존도, 오너 일가의 방만한 경영, 미분양 리스크 등 성진건설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들을 열거했다. 기사는 건설업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회사가 성진건설 아니냐는 의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성진건설의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일석과 강미선은 패닉에 빠졌다. 동창회 이후 강미선은 신세련이 던진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인 강일석은 걔가 뭘 알겠어? 허세 떠는 거지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연일 회사를 흔들어댔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공포. 마지막 3단계 유일한 동아줄. 신세련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는 GIG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GIG 유동성 위기에 처한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 가동. 이 발표는 절망에 빠진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언론은 GIG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칭송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제 모든 판이 짜였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채 물이 차오르는 방 안에서 강일석과 강미선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늘에서 내려온 GIG의 동아줄 뿐이었다. 그 동아줄의 끝을 누가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신세련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하락하는 성진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래프의 선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20년 전 강미선이 던졌던 소시지 조각, 동창들의 비웃음 소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복수의 쾌감에 취하지 않았다. 대신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극히 정당하고 논리적인 거래의 과정일 뿐이었다. 칼날 위에서 펼쳐지는 빚을 청산하기 위한 거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내려놓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질문 이상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신세련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주 괜찮아, 김 비서. 모든 게 계획대로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수를 그리고 있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올 먹잇감을 기다리는 가장 차갑고 아름다운 포식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성진건설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증권가를 떠돌았다. 강일석은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렸지만 이미 그의 이름과 성진건설의 이름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매일 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부부의 고성과 비명이 오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동창회에서 그 기집애를 왜 건드려서. 강일석은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몰아붙였다.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회사 경영을 그따위로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내 덕에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아. 강미선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한때 그들의 부와 지위를 상징했던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들이 부부싸움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발밑에서 부서지는 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과 자존심의 성체였다. 결국 그들의 변호사가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사장님, 사모님,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GIG입니다. 최근 발표한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라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낼 자금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GIG. 그 이름이 나오자 부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GIG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저 국내 최고의 가장 까다롭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투자 회사일 뿐이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며칠 후 강일석과 강미선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의도 GIG 타워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의 위용에 그들은 압도당했다. 검은 유리로 뒤덮인 건물은 속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세련의 눈빛처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주눅이 들었다. 높은 천장, 고요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의 모든 것이 그들이 속한 세계와는 차원이 달랐다. 안내 데스크에 GIG와의 약속을 알리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미소로 그들을 최상층으로 가는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쳤다. 어떻게든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성진건설의 안주인이야. 기죽지 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75층 대표 집무실 라운지. 비서가 안내한 대기실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한강이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추상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의 가구들. 모든 것이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대표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땀으로 축축해진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강미선은 애써 태어난 척 다리를 꼬고 앉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GIG의 대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희끗한 머리에 냉정한 노신사일까? 아니면 해외 유학파 출신의 젊고 오만한 경영인일까?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복도 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집무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일석과 강미선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안으로 먼저 들어선 것은 김민준 비서와 한서진 이사였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이 공간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수트.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 신세련이었다. 그 순간 강미선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하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인물이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조롱했던 가난하고 볼품없던 신세련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내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옆에 선 강일석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동창회에서 아내가 모욕을 주던 여자. 작은 회사에 다닌다던 그 여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쥔 GIG의 대표란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은행의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향, 악의적인 언론 기사, 그리고 GIG의 구제 금융 발표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신세련은 그들의 발 앞에 놓인 심판대의 주인으로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심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냉정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겁에 질린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그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었다. 성진건설 강일석 사장님 그리고 강미선 이사님. 그녀는 사모님이 아닌 이사라는 직함을 정확히 사용했다. 먼 길 오셨습니다. GIG 대표 신세련입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손을 내밀어 회의 테이블 맞은편의 의자를 가리켰다. 우선 앉으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GIG가 두 분께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정중한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고처럼 들렸다. 강일석과 강미선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었다. GIG의 가장 크고 차가운 회의실. 제로 룸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사방이 방음 처리된 백색 벽으로 이루어져 이곳에서는 어떤 감정도 변명도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공간이었다. 신세련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그 양옆으로 김민준 비서와 한서진 이사가 배석했다. 맞은편에는 강일석과 강미선이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성진건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굳은 표정이었다. 그럼 성진건설에 대한 GIG의 1차 실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세련이 말하자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한서진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다. 그녀의 브리핑은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목소리로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성진건설의 총부채는 장부상 3,2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저희가 파악한 우발 채무와 각종 지급 보증을 포함할 시 실질 부채는 5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강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 이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금 흐름표였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오너 일가의 판공비 및 접대비는 오히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크린에는 강미선이 명품 쇼핑을 하고 고급 스파를 이용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미선은 이건 이라며 소리치려 했지만 신세련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브리핑은 성진건설의 시체에 칼질을 하는 부검 과정과도 같았다.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 무리한 공사 수주로 인한 부실 공사 리스크, 그리고 마침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일석 사장 개인 명의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입니다. 한 이사가 띄운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성진건설의 공사 대금이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금액은 300억 원에 달했다. 이건 날 줘야. 음해라고. 당신들이 우리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수작이야. 강일석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하지만 신세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이사에게 눈짓했다. 한 이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강일석이 페이퍼 컴퍼니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고 스위스 은행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와 사진들이 나타났다. 완벽한 증거였다. 강일석은 허물어지듯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모든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신세련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강일석 사장님, 강미선 이사님.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성진건설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되겠군요. 강미선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세련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신 대표 제발 용서해줘. 고등학교 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우리 남편만은 회사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우리 남편만은 제발. 그녀는 울부짖으며 신세련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조용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신세련은 바닥에 엎드린 강미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광경을 마주하자 어떤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강미선 이사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GIG는 성진건설을 인수하겠습니다. 파산으로 직원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신세련은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말했다. 첫째, 강일석 사장과 강미선 이사를 포함한 현 경영진 전원은 모든 직위에서 사퇴한다. 둘째, 횡령한 비자금 300억 원을 포함 두 사람 명의의 모든 사유재산을 회사에 환원하여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강남의 자택, 자동차 그리고 강미선 이사가 보유한 모든 명품과 보석류까지 포함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직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그것은 회생이 아닌 완벽한 몰락을 의미하는 조건이었다. 강일석과 강미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세련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미리 준비된 2개의 두툼한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왼쪽은 방금 말씀드린 조건이 포함된 GIG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오른쪽은 두 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한 검찰 고발장 초안입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선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0분. 신세련과 그녀의 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로 룸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강일석과 강미선, 그리고 변호사 3사람만 남겨졌다. 테이블 위 파란색의 계약서 폴더와 붉은색의 고발장 폴더가 그들의 운명을 상징하듯 놓여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심판이었고 그들은 유죄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참회의 형식을 빌린 완벽한 항복뿐이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일석과 강미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에 휩쓸리듯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GIG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수순에 따라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경제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성진건설, GIG의 전격 피인수, 오너 일가 수백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경영권 박탈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기사는 단순한 M&A 소식을 넘어 강일석 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낱낱이 고발했다. 강미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빼돌린 정황,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까지. GIG가 제공한 적나라한 증거들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성진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성난 소액주주들은 강일석의 집 앞으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계란을 던졌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안에서는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나온 법원 집행관들이 붉은색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강미선은 자신의 몸처럼 아끼던 이탈리아제 가구와 프랑스산 그릇 세트,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다뤄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소리치며 막아서려 했지만 집행관의 차가운 한마디에 모든 힘을 잃었다. 모두 성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압류되는 재산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주던 모든 것들이 재산 목록이라는 차가운 단어 아래 종이장처럼 힘없이 구겨졌다. 며칠 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변호사가 겨우 마련해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 한때 수십 명의 가사도우미를 부리던 그녀는 이제 먼지 쌓인 창틀을 직접 닦으며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몰락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특히 강미선에게는 그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속해 있던 수많은 상류층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강미선 꼴 좋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 여자 원래 사치 심하고 허영 많기로 유명했잖아. 터질 게 터진 거지. 우리 남편이 성진건설이랑 엮일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밤새도록 읽었다. 한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설설기던 여자들이 이제는 가장 앞장서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강미선님이 퇴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그녀의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최수정의 배신이었다. 성진건설에 납품하는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최수정은 이번 사태로 자신의 사업까지 위태로워지자 모든 책임을 강미선에게 돌렸다. 그녀는 다른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려 나는 미선이가 저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그 여자가 하도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한 거야라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강미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선아,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자. 나까지 망하게 할 셈 아니면. 20년간의 우정은 위기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강일석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그는 텅 빈 집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혹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년 때문이야. 내 허영심 채워주느라 내가 이 꼴이 됐어. 그깟 동창회만 안 갔어도. 그의 비난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탓하고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강미선은 낡은 빌라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값비싼 시술로 유지하던 팽팽한 피부는 푸석해졌고 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닌 시장에서 산 낡은 티셔츠를 입은 거울 속의 여자는 너무나 낯설었다. 성진건설 사모님도 상류층 마나님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겁에 질린 중년의 여자. 강미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온전히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돈, 남편의 성공. 그녀는 늘 무언가의 뒤에 숨어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다. 신세련을 향한 질투와 모욕도 결국은 그런 자신의 결핍과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스로 빛나지 못하기에 타인의 빛을 꺼뜨려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저열한 발버둥. 그제야 그녀는 신세련이 심판의 테이블에서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잖아. 그걸 빼면 너에게 뭐가 남지?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적인 통곡이자
5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한 자의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의 시작이었다. 무너진 성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첫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성진건설의 몰락이 세간의 화제가 되는 동안 신세련은 GIG의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후속 조치를 지휘했다. 그녀는 M&A 팀과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투입해 성진건설의 재무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결정은 냉철하고 신속했다. 부실 사업부는 과감하게 정리했고 무능한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일반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강일석 일가의 비리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의 미지급 대금을 GIG의 자금으로 우선 변제해 주었다. 언론은 GIG의 행보를 책임 경영에 좋은 선례라며 칭송했다. 부패한 오너 일가를 심판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내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낸 구원투수. 신세련의 이미지는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미다스의 손을 넘어 차가운 자본시장의 윤리를 실현하는 선구자처럼 비춰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진건설은 GIG 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매일 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을 때 신세련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감에 휩싸였다. 20년간 그녀를 움직여온 원동력은 복수심이었다. 강미선과 그녀를 조롱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 목표를 위해 그녀는 잠을 줄이고 사랑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거세하며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의 내면은 동력을 잃은 엔진처럼 공회전하기 시작했다. 통쾌함은 짧았고 승리의 만족감은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풍경들이 멈춰 서자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놓쳐버린 것들, 포기했던 것들의 잔상이 유령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그녀가 정복한 제국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웃고 다투며 살아가는 삶의 무수한 점들로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였다. 금빛 감옥은 더욱 견고해졌고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복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다. 그저 상처 위에 더 단단한 흉터를 덧씌웠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공허함을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대표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라고 하시더군요. 박선우 선생님이라고. 박선우 선생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잊고 있던 이름. 아니, 감히 잊을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가난과 모멸감 속에서 누구도 그녀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그녀의 존재를 알아봐 주었던 문학교사. 점심을 굶는 그녀를 교무실로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좀 대신 먹어줄래? 라며 김밥을 건네던 분. 그녀가 쓴 글을 보며 세련아, 너의 글에는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있구나. 넌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던 분. 강미선이 그녀의 상처를 상징한다면 박선우 선생님은 그녀의 어두웠던 과거 속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세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대표님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아주 잠시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세련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선생님을 뵙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지금의 자신은 선생님이 기억하는 슬픔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던 그 소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복수라는 칼을 휘두르며 자신 또한 상처 입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선생님의 맑은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김비서는 그녀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세련에게 이 만남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세련이 입을 열었다. 약속 잡아줘요.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해요. 선생님 편하신 시간으로.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복수와 증오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텅 빈 승리의 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 결정은 그녀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두 번째 심판대의 서막이었다. 이번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강미선이 아니라 바로 신세련 그녀 자신이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린 오후였다. 지아이지 타워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가 소란스러워졌다. 보안 직원들이 초라한 행색의 한 여성을 막아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신세련 대표님. 저 신 대표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발요. 여자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애원하고 있었다. 그 소란을 인터폰으로 보고받은 김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로비의 CCTV 화면에 잡힌 여자는 강미선이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김비서는 신세련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강미선 씨가 로비에서 면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세련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미선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이토록 처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 안에서 여러 감정이 충돌했다. 통쾌함, 경멸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내 집무실로 안내해요. 조용히. 잠시 후 강미선이 김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싸구려 옷, 공포와 절망으로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과시했던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신세련을 마주하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세련아, 아니, 신 대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제발 나에게 길을 알려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모든 게 끝났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기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의 실존적인 절규에 가까웠다. 신세련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조용히 다가섰다. 그리고는 차갑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칼날 같은 냉기는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 강미선.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마. 강미선이 고개를 들자 신세련은 말을 이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지금의 내가 아니야. 신세련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20년 전 너의 모욕 속에서도 눈물 대신 침묵을 삼켜야 했던 17살의 신세련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허영심과 내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평생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던 수백 명의 성진건설 직원들이지.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며 텅 빈 삶을 살아온 강미선에게. 그녀의 말은 비수였지만 그 안에는 강미선이 외면해왔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미선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흐느꼈다. 신세련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용서가 아니라 기회야.
기회. GIG 건설, 구성진건설에 내일부터 출근해. 강미선의 눈이 커졌다. 말단 사원으로. 사무실 청소와 비품 정리부터 시작하게 될 거야. 내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름 모를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몸으로 배워. 그리고 내가 망가뜨린 회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지켜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될 거야.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살아남아 봐.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너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을 재정적인 궁핍 속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지도 몰랐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그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 그녀가 경멸했던 삶을 살게 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강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하듯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련아.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강미선이 돌아간 후 신세련은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최수정 씨 연락처 알아보세요. 최수정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주범이 아니라 방관자이자 동조자였지. 훨씬 비겁하지만 강미선과는 달라. GIG 건설 홍보팀에 계약직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요. SNS 콘텐츠 만드는 감각은 있는 것 같으니 면접 기회를 줘봐. 채용 여부는 팀장이 결정하겠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지. 그녀는 이제 복수의 대상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지 않았다. 각자의 죄의 무게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신세련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한 인간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주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승리의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처 입은 인간에 대한 차가운 이해와 진실을 마주하게 할 혹독한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잔을 채워 넣었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복수극은 이제 막 진정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새로운 자리를 잡았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쓴 강미선은 현장 소장에게 갓 뽑아온 시원한 커피를 건네며 서류를 내밀었다. 소장님, 오늘 들어올 자재 목록이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GIG 건설의 현장 관리팀 말단 사원.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함이었다. 처음 몇 달은 지옥과도 같았다. 동료들의 경멸적인 시선, 육체적인 고됨, 과거와 비교되는 초라한 현실에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신세련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내 힘으로 살아남아 봐.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펑펑 울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성취감과 자립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딸이 아니었다. 비록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비로소 강미선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최수정 역시 GIG 건설 홍보팀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SNS 감각은 녹슬지 않아서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꽤 쏠쏠한 재능을 보였다. 물론 여전히 눈치 빠르고 시류에 민감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타인을 짓밟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강미선과 그녀는 어색하지만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과거의 공범이었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죗값을 치르며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신세련. 그녀 역시 변해 있었다. 여전히 GIG의 냉철한 CEO였지만 그녀를 둘러쌌던 얼음장 같은 벽은 상당 부분 녹아내려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박선우 선생님과의 재회였다. 몇 달 전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인사동의 한 낡은 찻집으로 향했다.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은 20년 전과 똑같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는 세련의 성공이나 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고생 많았구나, 세련아. 얼굴에 그늘이 많이 사라졌어.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추운 방이 하나 있는 것 같구나. 세련은 그 말에 모든 경계를 허물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살, 그리고 복수가 끝난 뒤 찾아온 공허함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복수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일이란다.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은 지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지. 이제 너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어야 한다. 내가 가진 힘과 그 상처의 깊이를 과거를 벌하는 데 쓰지 말고 미래를 만드는 데 써보렴. 내가 겪었던 그 추운 방을 이제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따뜻한 등불 하나 밝혀주는 일.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게다. 선생님의 그 말은 신세련의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연고가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2025년 7월의 눈부신 여름날. 신세련은 자신의 모교 명문여자고등학교의 강당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재단법인 내일을 비추는 등불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사제 수백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었다.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GIG의 임직원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재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교복 입은 아이들. 객석 앞줄에는 박선우 선생님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든든한 모습의 김민준 비서도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당의 가장 뒷자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강미선과 깔끔한 정장을 입은 최수정도 있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 순간을 꼭 지켜보고 싶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다. 단상의 선 신세련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어머니의 유품인 난초 브로치가 그녀의 가슴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 서니 20여 년 전의 어느 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강당에서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꿈은 부끄럽지만 매일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의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가난은 저에게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의 잔인함을 너무 일찍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시절의 저를 미워했고 저에게 상처를 준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저를 증명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어린 학생들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세상의 꼭대기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되갚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강당 뒷자리의 강미선과 잠시 마주쳤다.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저는 제 과거의 어둠을 미래를 밝힐 등불로 바꾸려 합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과 외로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저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꿈은 가난 때문에 포기할 만큼 하찮지 않다고.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어른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그녀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유난히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여학생.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세련은 그 학생의 앞에 무릎을 맞추고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꿈은 뭐고? 김민지입니다. 꿈은 작가입니다. 그래, 민지야. 아주 멋진 꿈이구나. 힘들 때마다 기억하렴. 내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만큼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마. 신세련의 진심 어린 격려에 김민지 학생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이윽고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신세련은 혼자 교정을 거닐었다. 점심을 굶고 홀로 서성이던 낡은 운동장, 강미선의 조롱이 울려 퍼지던 복도. 모든 공간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상처의 장소는 이제 화해와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금빛 감옥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 증오로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녀의 마음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감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다. 저 멀리 교문을 나서는 강미선과 최수정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세련의 과거를 상징하는 망령이 아니었다. 그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신세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복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둠을 기꺼이 태워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된 사람.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완전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